실례합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장례식장 입구에서 들려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정미경은 순간 숨을 멈췄다. 하얀 국화꽃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빛이 섞인 머리, 깊게 팬 이마의 주름,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 낯선 얼굴이어야 할 그 남자는 그러나 미경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지워진 적 없는 사람이었다. 20년 전 남해 앞바다에서 실종된 남편. 사망 판정을 받고 빈관으로 장례를 치른 그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 사람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남자의 눈에는 아내를 알아본 흔적도 오래된 사랑의 기억도 없었다. 그저 낯선 조문객을 대하는 예의 바른 시선만이 있을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와 많이 닮았습니까? 그 말에 미경의 다리가 풀렸다. 옆에 있던 친척이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유가족이십니까? 괜찮으세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움직임,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까지도 낯설지 않았다. 미경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워서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근처 테이블로 가서 물을 따라왔다. 컵을 건네는 그의 손을 보는 순간 미경은 또다시 숨이 막혔다. 왼쪽 검지 두 번째 마디에 있는 작은 흉터. 결혼 전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던 그 흉터가 그대로 있었다. 천천히 드세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물을 마시는 동안 남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아, 제 소개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해양 구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남편의 이름은 정우진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모든 것이 우진이었다. 고인께서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구조대의 은인이셨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우연히 부음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구조대요? 네, 해양 구조대였습니다. 외국 생활이 길었고 한국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고인께서 젊은 시절 해양 안전 관련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신입이었을 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미경의 아버지는 평생 내륙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바다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남자가 말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미경은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셨군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몰랐네요. 제가 주소를 잘못 알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과 혼동한 것 같네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서려 했다. 미경은 순간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남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꼈다. 혹시 정우진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이름을 왜 아십니까? 20년 전 여름 남해 앞바다. 거기 있었던 적 있으세요?
김태수라고 소개한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조금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경의 아버지 장례식 날이었다. 남편 없이 혼자 부모와 아이를 책임져 온 세월의 끝에서 또 한 번 이별을 견뎌야 하는 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 조문객으로 나타난 것이다. 장례식장 뒤편 작은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년 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고 옆에서 여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자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 사람이 정우진입니까? 네.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었다는 건 20년 전 여름 남해 앞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저는 그러니까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기억하는 한 항상 그래왔고요. 기억하는 한이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 기억은 없습니다. 정확히는 1999년 8월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999년 8월. 우진이 실종된 바로 그 시기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아는 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한 병원이었어요. 의사는 제가 바다에서 표류하다 어부들에게 구조됐다고 했습니다. 심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2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럼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신분증도 없었고 옷에서 발견된 건 방수 주머니에 들어있던 낡은 명함 한 장뿐이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이 김태수였어요.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진은 실종되기 며칠 전 지인에게 명함을 받았었다. 김태수라는 해양장비업체 직원의 명함이었다. 그게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살아오신 거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김태수라는 이름의 실종자 신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억을 잃은 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실종자 신고를 찾아보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준 일본인 사업가의 도움으로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정말 김태수인 거라고, 가족이 없는 사람인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떨구었다. 20년 전 그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해안 마을마다 전단을 붙였고 방송국에도 찾아갔고 인터넷에도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일본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실종자 네트워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여기 계신 건가요? 3개월 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발견했어요. 제가 구조됐던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 중에 있었던 거였는데, 남자는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신문 조각을 꺼냈다. 20년 된 신문이었다. 남의 앞바다 실종 사고, 30대 남성 수색 중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고, 그 옆에는 우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 기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사람을 찾았고 그가 남긴 가족들을 알게 됐습니다. 부인 정미경 씨와 아들 정민호, 그리고 장인어른이 최근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군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많이 바꾸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데 왜인지 당신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상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당신이에요. 당신이 우진이에요. 하지만 저는 왼손 검지 두 번째 마디에 흉터. 결혼 전 공장에서 프레스에 찍혀서 다친 거예요.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 자국이고요. 컵을 들 때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는 습관, 고개를 기울일 때 항상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것, 그 모든 게 우진이에요. 남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귀 뒤를 만져봤다. 작은 점이 있었다. 그는 그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아니,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고, 부모님을 모셔야 했으니까.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남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 슬픔과 그리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 아니 우진은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주고 떠났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집에는 아들 민호가 와 있었다. 28이 된 민호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었다.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곧 결혼도 할 예정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장례식 때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미경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우진을 닮았다. 눈매도 웃는 방식도 손의 생김새까지도. 이 아이에게 무엇라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지만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민호야. 네. 너한테 아빠는 어떤 존재니? 민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야기는 집안에서 금기와도 같았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주제였다. 글쎄요.
솔직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엄마가 가끔 울면서 이야기하시던 그 사람.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빠 이야기를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구나. 괜찮아요.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민호야,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아빠가 살아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민호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가정이야. 만약 아빠가 기억을 잃고 어디선가 살아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온다면.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낯선 사람 같을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정답을 몰랐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다. 우진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민호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그가 사라진 그날. 1999년 8월 15일, 광복절 연휴였다. 우진은 회사 동료들과 남해로 낚시를 가기로 했었다. 미경은 말렸었다. 날씨가 좋지 않다고,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다고. 하지만 우진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하루만 다녀올게. 민호한테 큰 물고기 잡아올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해경에서 연락이 왔다. 배가 전복됐고 3명은 구조됐지만 우진만 실종됐다고. 미경은 미친 듯이 해안을 헤맸다. 민호를 친정에 맡기고 사흘 밤낮을 바닷가에서 보냈다. 하지만 우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 후 해경은 수색을 중단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미경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신도 없이 어떻게 남편이 죽었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장례를 치러야 했고, 보험 처리를 해야 했고,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다. 빈관에 우진의 사진을 넣고 장례를 치렀다. 8살 민호는 영문도 모른 채 울었다.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미경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미경은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옷을 떼다가 가게에서 팔고 밤에는 수선 일을 했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호가 있었으니까. 우진이 남긴 아이가 있었으니까. 민호는 잘 자라줬다.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갔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다. 미경은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외로웠다. 이제 민호도 자기 삶을 살아갈 것이고 자신은 진짜로 혼자가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우진이 돌아왔다. 기억은 없지만 살아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미경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전화 너머로 우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정우진이 맞는지,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은요? DNA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지난 20년에 대해 들려주시고요. 서로를 알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일본에서 눈을 떴을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요. 우진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공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막막함. 병원비를 내준 사람은 다나카 켄지라는 일본인 사업가였습니다. 해양 장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왜요? 그 사람도 젊었을 때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대요. 구조돼서 살아났지만 그때 함께 있던 친구는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다 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게 자신의 속죄라고 생각한대요. 좋은 분이시네요. 네. 그 사람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대줬을 뿐 아니라 퇴원 후에 갈 곳이 없던 저를 집에 머물게 해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할 기회도 줬고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창고 정리 같은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적인 부분도 배우게 됐어요. 해양 구조 장비, 잠수 장비, 선박 안전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적성에 맞으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 장비들을 봤을 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다나카 씨는 제가 과거에 비슷한 일을 했을 거라고 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은 실종되기 전에 해양안전장비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기술자는 아니었지만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10년 정도 다나카 씨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해서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장비를 수출입하는 사업이었죠. 혼자 사셨어요? 그 긴 시간을.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5년 전에 잠깐 누군가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일본인 여성이었어요. 다나카 씨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요? 몇 달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왜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아무 기억도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마치 어디선가 누군가가 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 사람한테는 미안했지만 저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가 공백인 상태에서는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날 이후 어떻게 사셨는지.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진이 실종된 후에 절망, 장례를 치르고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날들, 새벽 시장에서 옷을 떼다 팔던 시간들. 가장 힘들었던 건 민호가 아빠를 찾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나중에는 아빠는 왜 안 와? 로 바뀌었고요.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죠. 아이도 포기한 거군요. 이해한 거죠. 아빠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8살짜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우지는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는지 한 번도 떼를 쓰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랑 놀러 가는데 자기만 못 간다고 투정 부릴 법도 한데 민호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대신 상처를 속으로 삼켰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중학교 때 한 번은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호가 아버지에 관한 작문 숙제를 내지 않았다고. 알고 보니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억도 없는 아버지에 대해 뭘 쓰겠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순간들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안합니다. 미경은 계속 이야기했다. 민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이제 결혼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첫 월급 받았을 때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23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예요. 당신도 그 아이 안에 있었으니까. 당신을 닮은 모습들, 당신의 습관들이 민호한테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요? 컵 들 때 새끼손가락에 힘주는 것, 고개 기울이는 습관, 웃을 때 눈이 반달되는 것. 전부 당신을 닮았어요. 그걸 볼 때마다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우지는 한참을 울었다. 미경도 함께 울었다. 저희 DNA 검사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하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민호한테 말할게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기억도 없으면서요? 기억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 동안 미경과 우진은 매일 만났다. 서로의 삶을 더 깊이 나누었고 20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우진은 미경에게 일본에서의 삶을 더 자세히 들려줬다. 외로웠던 순간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절박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했던 날들을. 미경은 우진에게 민호의 성장 과정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줬다. 첫 발을 뗐을 때,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사춘기 때 힘들어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하게 된 것까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김태수는 정우진이 맞았다. 미경은 결과지를 보며 울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감정이 복받쳤다. 이제 민호한테 말해야죠. 네. 오늘 저녁에 셋이 만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실이었다. 민호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분이랑 같이? 미경은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이분은 김태수 씨야. 아니, 정우진이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세요? 정우진이요?
내 아버지 이름이지.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살아계셔. 기억을 잃고 일본에 계셨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야.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게 돼서 미안해. 나는 내 아버지야. 2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증거라도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미경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병원에서 검사했어. 99.9% 일치래. 민호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민호는 우진을 빤히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다.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나보고 아빠 닮았다고. 나는 사진으로밖에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닮았어. 많이.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처음 너를 봤을 때 느꼈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민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으로 대해야 해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편한 게 어딨어요. 20년 동안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참관, 수업, 아버지랑 함께하는 운동회,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기억이 없으면 다해요? 저는 2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의 분노가 정당했다. 민호야, 진정해. 미경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힘들었어. 하지만 아빠를 원망하면 안 돼. 아빠도 원해서 기억을 잃은 게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민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민호가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제 잘못입니다.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호의 반응이 정상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그분 아버지 전화번호 줄 수 있어요? 왜? 제가 직접 연락하고 싶어서요. 미경은 우진의 번호를 알려줬다. 다음 날 우진은 민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뵙고 싶습니다. 우진은 즉시 답장했다. 그래. 언제 어디서든지.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연락드렸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당연해. 근데 엄마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2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우진은 걸음을 멈췄다. 엄마는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매년 당신 기일에
바다에 가셨어요. 저도 몇 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엄마가 바다를 보며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미경 씨가. 네. 20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돌아왔어요. 엄마한테는 기적인 거예요. 민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저는 아버지가 없이 컸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생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노력해보고 싶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고마워. 아니, 저를 위해서도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우진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노력할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기억이 없는데 어떡해요? 지금부터 만들면 되잖아. 새로운 기억을. 민호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러게요. 새로운 기억.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진은 민호에게 일본에서의 삶을 들려줬다. 민호는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경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어느 날 민호가 약혼자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주에 수진이를 데려올게요. 아버지도 만나야죠.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제 아버지인데. 그 말에 우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 주 민호는 약혼자 수진을 데리고 왔다. 밝고 상냥한 인상의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민호 아버지 정우진입니다. 민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시네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지는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민호 오빠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미경이 핸드백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가져왔어. 민호 어렸을 때 사진들. 앨범을 넘기는데 우진과 미경, 그리고 어린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우진은 그 사진들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 사진들은 제가 있었을 때 찍은 거군요. 민호가 돌 때, 3살 때, 5살 때. 우진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행복했나 봐요. 사진 속 제 표정을 보니까 행복했어요. 우리 셋 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아빠가 저를 태우고 말말말 하면서 뛰어다니던 거. 그래. 네. 그리고 아빠 등에 엎여서 시장 간 것도 기억나요. 아빠가 저한테 붕어빵 사주셨어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제가 대신 기억할게요. 그날 밤 우진은 혼자 숙소로 돌아와 앨범을 펼쳤다. 미경이 복사해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러웠다. 저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게. 다음 날 우진은 다나카 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나카 씨, 저예요. 오, 우진. 어떻게 지내나? 가족을 찾았습니다. 정말인가? 네.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축하하네. 기억은 돌아왔나? 아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잘 됐네. 자네는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이제야 그 사람들을 찾은 거군. 다나카 씨 덕분입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자네가 강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게.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전화를 끊고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낯선 도시였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민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우진은 긴장했다. 제가 결혼식에 가도 될까요? 혹시 민호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민호가 원해요. 당신이 오길. 줄에는 누가 서나요? 민호 외삼촌이요. 우리 오빠. 그렇군요. 당신은 하객으로 오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결혼식 당일 우진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식장에 도착했다. 사람들로 붐볐다. 민호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진은 눈물을 참았다.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민호가 우진을 찾았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같이 여행 가면 안 될까요? 셋이서. 엄마랑 저랑 아버지. 우진은 깜짝 놀랐다.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거야? 네. 가족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기억 속엔 없으니까 새로 만들고 싶어요. 어디로 갈까? 제주도요. 바다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달 후 세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렌터카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았다. 해안 도로를 달리며 미경이 말했다.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였어. 그래요? 응. 돈이 없어서 싸구려 민박집에 묵었지. 그래도 행복했어. 기억나세요? 우진이 물었다. 전부 기억해. 당신이 파도에 휩쓸릴 뻔했던 것도, 흑돼지 고기 먹고 배탈 났던 것도. 세 사람은 웃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민호가 말했다. 응, 새로운 추억. 그날 밤 숙소 테라스에서 세 사람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야. 네.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세요? 원래 아빠잖아요. 아니야. 내가 받아준 거야. 기억도 없는 낯선 사람을.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근데 엄마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는 거요. 엄마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기억했지만 아버지는 엄마를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도 두 분은 다시 연결됐어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우진은 미경의 손을 잡았다. 민호 말이 맞아요. 기억은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세 사람은 한참을 별을 보며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왔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달라졌다. 세 사람은 이제 가족이었다. 우진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 일본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미경과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다.
아직 재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우진은 혼자 남해로 향했다. 20년 전 자신이 실종됐던 그 바다. 미경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해안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다. 혼자 왔어요? 돌아보니 미경이 서 있었다. 어떻게? GPS 켜놓은 거 잊으셨죠?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들켰네요. 미경이 옆에 섰다. 기억나나요? 아니요. 여전히 아무것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민호가 태어났을 때, 가족이었던 그 순간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요. 새로요? 네.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우진은 미경을 바라봤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억도 없는 제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뭘요? 사랑. 우릴 찾아온 것, 민호를 받아들인 것, 지금 여기 온 것. 전부 사랑이에요. 우진은 미경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2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아빠도 계세요? 응, 여기 있어. 둘 다 들으세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미경이 소리쳤다. 네, 8주 됐대요. 우진과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축하해, 민호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응,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죠?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우진은 미경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된대요. 나를. 할머니도 되는 거예요. 나도. 새로운 시작이네요. 정말로. 그러게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몇 달 후 미경의 생일이었다. 우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건 청혼이에요. 정식으로. 우진 씨, 기억은 없지만 지금의 저는 확신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요. 미경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우진은 미경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20년 만에 청혼이었다. 민호와 수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축하드려요, 엄마, 아버지. 고마워, 민호야.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그래, 완전한 가족.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꽃이 피었다. 몇 달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했다. 민호가 축사를 했다.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시간이 흘렀어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엄마, 아버지, 축하드려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 동안 집에서 푹 쉬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갑자기 말했다. 미경 씨, 왜요? 오늘 꿈을 꿨어요. 무슨 꿈? 바다에서 표류하는 꿈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 목소리? 당신 목소리였어요. 우진아, 포기하지 마.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미경은 우진의 손을 잡았다. 그건 꿈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20년 전 당신이 실종됐을 때 저는 매일 바닷가에 가서 소리쳤어요. 우진아,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미친 사람처럼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렸나 봐요. 당신의 목소리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한테 돌아오려고. 두 사람은 꼭 안았다. 사랑해요, 미경 씨. 나도 사랑해, 우진 씨. 몇 달 후, 민호의 아이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정우준으로 지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요. 우진은 작은 손자를 안으며 울었다. 고마워, 민호야. 아버지 이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진은 손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우준아. 할아버지가 기억은 없지만 너를 많이 사랑할게. 미경이 옆에서 말했다.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있으니까. 맞아요.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진이 말했다. 행복해요. 정말로. 나도요. 20년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의 시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을 찾은 남자. 20년을 기다린 여자.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아들.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세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네 사람이 된 가족에게 앞으로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기억이 없어도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